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19부 동로군 다시 울산성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8년 9월 조명연합군의 4로 진군 가운데 동로군은 얼마 전에 공략이 실패했던 울산 외성을 재차 공략하게 됩니다. 사실 4로 진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타겟을 놓고도 공격을 한 건데, 순차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동로군, 중로군, 그리고 서로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로군은 육지하고 바다하고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거죠. 명예제동 마기는 부총병 해생을 선봉으로 삼아서 울산 외성으로 진격을 했고, 또 조선의 경상 좌병사 김응선은 울산과 부산 간의 통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로써 명예제동 마기는 지난번 울산 외성 공략 실패에 대한 서력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토 부대는 또다시 악몽과도 같았던 수성전을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가토도 지난번과 같은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 외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여러모로 이제 강구를 해왔는데, 가토는 울산 외성 주위에 참호를 판 다음에 태화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치워넣어가지고 해자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가토는 이 해자로 성의 방어력을 한껏 높인 다음에 지난번처럼 성 밖에 목책을 설치해서 병력을 주둔시켜가지고 울산 외성의 방어력을 또다시 보강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성의 방어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성 밖에다가 야전 진지를 다시 구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전 진지가 공격을 당하면은 성 안에서 구원을 하고, 그리고 적이 곧바로 성을 직접 공격을 못하도록 야전 진지가 계속 견제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울산 외성은 가뜩이나 난공불락의 유세였는데 그 사이에 방어력이 더욱 공고해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9월 22일 동로군은 울산 외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부총병 해생이 이끌었던 선봉대는 울산 외성 밖에 설치되었던 일본군의 목책을 향해서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다는 거죠. 성과 목책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또한 지지 않고 맞대응을 해왔는데, 자, 그러나 일본군은 정말 싱겁게도 동로군 선봉대와 접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쏜살같이 목책으로 도망을 쳐버리게 돼요. 이에 동로군은 신이 나서 일본군을 추격해왔고, 이를 본 일본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 안에서 주력 부대를 출격을 시킵니다. 즉 일본군의 일종의 유인작전이었던 거죠. 울산 외성 성 밖에 설치한 목책은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유인작전을 펼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동로군의 선봉대가 목책으로 쫓아오니까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성 안에서 강력한 정예병들을 출격시켜가지고 동로군의 선봉대를 강타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유인작전에 동로군은 쉽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쫓아간 건 맞긴 한데 이것도 나름의 이제 대비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조선, 일본, 명 3국이 정말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상대방 수법을 대강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삼국지 보면은 그 후반부 전투가 상당히 좀 루즈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애지간한 작전 써도 잘 먹히지도 않고 좀 그런 형태의 전투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자, 당연히 동로군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데, 명예천총 마운이 200여 명의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한쪽에 또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런 식으로 성 안에서 출격해 나오면은 그거를 치자라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동로군의 선봉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진했던 일본군의 병력들을 바로 이 명예천총 마운이 정예 기병을 이끌고 측면을 강타를 했다는 거죠. 불의의 일격을 받은 일본군, 당연히 놀라서 황급히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해자로 파놓았던 장천에 빠져 죽는 자가 속출했다는 거죠. 유인 작전이 실패한 일본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목책 진지를 버린 채 황급히 성안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쓰려고 목책 진지를 설치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이 작전이 실패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목책 진지를 포기하고 퇴각을 했다는 거죠. 야전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동로군은 그 여세를 몰아 울산 외성 밖에 설치된 목책을 함락하고
일본군 군용에 쌓여있던 군량과 마초를 소각시키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군이 인근 지역을 약탈하면서 붙잡았던 조선인 1100여 명을 탈환하는 전과도 나름 올렸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군문 도감이 아래기를 마제독의 차관이 와서 말하기를 도산을 방금 포위한 상황이 전일 양경리가 진격했을 때와 같다. 그러나 해자를 만들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람이 건너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함락시키기가 어려울 듯하다. 그러니까 울산 외성 전투, 지난번 전투하고 다르게 해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자는 참호를 판 다음에 거기에다가 바닷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태화강물이에요. 그래서 태화강물을 끌어들여서 지금 상당히 크기가 큰 해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공략하기가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장천의 건너편 30리쯤 되는 지역에 많이 쌓아놓은 적의 양식을 모두 불태워버렸으며 전후에 찾아온 우리나라 사람이 11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천이 바로 그 해자를 말하는 거고 그 해자 건너편 30리쯤이에요. 그러니까 울산 외성 바로 코앞에다가 진지를 설치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떨어진 지역에다가 진지를 설치를 한 거죠. 어느 정도 뭐 이제 관측이 가능한 위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미끼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서 동로군이 여기를 공격해 오면은 성안에서 정예부대를 출격시켜가지고 바로 적의 측면이나 후방을 칠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동로군도 이럴 걸 알고서 성안에서 적의 부대가 출격하자마자 숨겨놨던 또 다른 정예부대를 가지고서 적의 측면을 급습해서 오히려 일본군을 역관광을 보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 울산 외성 공략전에 이어 이번 전투에서도 야전에서는 동로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두 번의 전투 모두 명예체독 마기의 전매 특허였던 기병 돌격으로 동로군은 상당히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는 거죠. 당시 동로군에 종군했던 조선군 장수 이시연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이 이시연이 이때 참전을 하면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당시 명예천총 마운이 이끌었던 병력은 몽골계 병사들인 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군이었는데 이제 명측에 귀화했거나 용병 형식으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편곤이라는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편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편곤이란 이런 무기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다란 곤봉에 고리를 달아서 다시 짧은 곤봉을 이어붙인 형태의 무기입니다. 일종의 도리끼 형식의 무기였죠. 그래서 길다란 곤봉을 모편,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달린 짧은 것을 자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는 쇠도리끼 무기를 바로 편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 편곤은요, 이 고리를 이용해서 두 개의 곤봉을 이어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스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방패로 이 곤봉을 막는다, 편곤을 막는다 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모편은 방패를 막을 수 있지만 고리에 달린 좌편이 방패를 타고 넘어서 상대방의 머리를 치는 그런 스킬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요긴한 무기였는데 이게 위력이 상당히 엄청난 무기일 수밖에 없어요. 무게도 꽤 나간 데다가 더군다나 말 위에 올라서 이런 것을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맞으면요 뚝배기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모가지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편곤은요 상당히 또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도리끼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평소에 사용했던 도리끼하고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농민 징직병이 익힌데도 나쁘지 않은 무기였다는 거죠. 다만 이때 이시연이 봤던 광경은 일반 보병이 쓰는 무기가 아니었고 기병이 쓰는 무기였습니다. 마상에서 편곤을 다루려면은 그래도 나름 또 이제 기마술과 그에 준하는 무기술을 익히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시연이 이 광경을 감명 깊게 보고서 와가지고 선조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훗날 이시연이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울산 외성 전투 당시 달자 기병들이 일본군 사이로 돌격을 하면서 편곤을 난타하는데 감히 당해낼 자가 없다고 수레를 했습니다. 이에 이시연은 공성전에서는 화포만한 게 없지만 야전에서는 여전히 기병 돌격이 유효하다. 그래서 기병 돌격 앞에서는 천하의 일본 조총도 속수무책이더라 라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시연은 서둘러서 편곤을 도입해서 앞으로 조선군도 이러한 류의 편곤 기병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연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도산 전투에 종군하면서 목격한 일인데 마귀가 지휘하는 달자 200여 명이 모두 환편을 들고 난타하는 모습이 소낙비가 쏟아지듯 벼락치듯 하여 피할 틈도 없었으며 총통 또한 발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달자는 몽골계 기병들이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명예최도 마귀 휘하의 기병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정예병이었던 셈이었죠. 자, 그들이 모두 환편을 들고 있었는데 이 환편이 바로 편곤이에요. 그 편곤을 난타하는 모습이 얼마나 실력이 좋았는지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듯 벼락치듯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때 적병이 달아나는 모습이 꼭 우리나라 사람이 도망치던 때와 같았으니 이로써 본다면 총통은 마전에 있어서 역시 말기일 뿐입니다. 뭔가 좀 안습한 문구가 나오죠? 이때 적병이 달아나는 모습이 꼭 우리나라 사람이 도망치던 때와 같았으니 아마 모르긴 해도 탄금대 패전이라든가 뭐 이제 해정청 전투 당시 패전이라든가 그런 이제 패전 때 특히 용인 패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때 모습을 이제 상정하고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충격적으로 패전을 해가지고 도망치는 것처럼 적군이 저렇게 무너져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이 편곤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라는 점하고 여전히 야전에서 기병 돌격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를 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이 이르기를 외적도 방포할 겨를이 없었단 말인가 하니 시연이 아뢰기를 방포할 틈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겨를도 없는데 더구나 방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평원에서 접전할 때는 아무리 포수가 있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성할 때는 총통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을 갖고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시연이 이렇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야전에서 이런 편권 기병이 과감하게 돌격해오면은 조총을 가지고서 저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때 당시에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보병 집단이 갖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조총이 무쓸모냐 하면 그건 아니다. 역시 공성전에서는 조총이 굉장히 숨어있지만 야전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기병 돌격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천하의 조총수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좀 난해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한국의 전통 병기 중에서 이러한 도리끼 형식의 무기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그렇게 잘 썼던 것도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적어도 조선군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생소한 형태의 무기였다는 거죠. 이 편곤의 기원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어떤 설에서는 송해태조였던 조광윤이 전투 중에 곤봉을 쓰다가 그 곤봉이 부러지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무기가 뭐 편곤이었다라는 설이 있기도 하고 혹은 본래 이게 중국에서 쓴 게 아니라 중국인들도 다른 이민족들한테 보고 배운 거다라는 뭐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튼 조선군 입장에서는 나름 좀 이제 생소한 형태의 무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날 전투에서 이시연은 편곤 기병의 활약을 상당히 감명 있게 봤고 또 류성룡도 명군 진영을 둘러보면서 이 편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입수를 해요. 그래서 실전에서 써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다더라는 보고를 선조에게 소상히 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후 조선군 내에서는 기병들의 대보병 돌격 무기로 편곤을 사용을 해낸다. 옛날처럼 기마 궁수를 양성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편곤을 사용하는 중장갑 돌격 기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를 풍미했던 편곤 기병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야심차게 준비한 유인 작전이 실패한 일본군, 곧바로 성안으로 퇴각해서 결사적으로 수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일본군은 성벽 뒤에 숨어서 비오듯이 조총을 쏘댔고 이에 동로군은 더 이상 진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특히 이미 해자가 상당히 커다란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공략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예천홍 마귀는 지난번 전투의 경험을 토대로 이거 무리하게 공성전 시도해봤자 우리 쪽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적을 성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군은 매일같이 소규모 부대를 보내서 가토 부대를 도발하거나 혹은 퇴각하는 척 해가지고 유인작전을 계속 걸었지만 우리 가토 사막 의외로 또 이런 점에서 신중한 면이 상당히 많은 장소예요. 쉽사리 여기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북벌을 할 때 사마이가 우주 기방을 하고 있고 제갈량이 그거를 끼워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마이가 끝까지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여기서 또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리한 국지전 양상이 며칠간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군도 종종 이제 야습을 걸어오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야습에 동로군도 반격을 가해서 일본군 소부대를 격퇴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인작전을 펼쳐도 가토 부대는 성 밖으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면에서 공성전을 벌이자니 이 또한 너무 많은 피해를 불러올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쯤 되면 이제 명군도 슬슬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군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는 해요. 이거 사실 전쟁이 잘 끝나지도 않고 정말 지루한 장기전을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소모전으로 가는 것은 우리한테 좀 손해가 아니냐. 따지고 보면 이거 엄격하게 말해서 남의 나라 전쟁인데 이 만리타국까지 와가지고 이런 무모한 공격전을 펼쳐서 죽어나간다면은 그건 좀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할 법도 해요. 또 더군다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공성전이 장기간 지체가 되면은 해자를 메우고 공성병기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차근차근 공성전을 벌이려면은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난번처럼 부산에 위치한 일본군 본진에서 대대적인 구원병이 올 가능성 또한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예제동 마기는 이 공성전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슬슬 고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제독의 접반사 이광정이 치기하였다. 도산의 적세가 성하여 제독이 난색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토 부대를 성 안으로 몰아넣고 포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 근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처럼 식수로 끊고 그것도 안 통할 것 같고 일본군이 바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바로 성 앞까지 강물 끌어들여서 해자까지 파놨는데 정 못하면 해자 물이라도 쓰겠죠. 22일 밤에 외적이 습격하여 명나라 군사 5명이 피살되고 1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종 일본군이 소규모 야습을 걸어오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대대적으로 출격은 안 하고. 자, 그리고 명군도 여기에 대비해서 나름의 반격을 가했다는 거죠. 온종의 외적은 명나라 군사가 죄다 투탕하여 30여 명 목을 베고 포로로 잡혔던 1천여 명을 데리고 나왔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천여 명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목책을 함락했을 때 탈환한 그 포로들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야습들을 격퇴하면서 뭐 소정의 성과 자체는 올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9월 30일 결국 명예제동 마기는 무리하게 공성전을 감행해서 눈덩이처럼 피해를 늘리느니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고 퇴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이상 피해가 늘어나면은 명예 격리 양호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은 근본적으로 피해 상황을 축소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뭔가 여기서 피해를 크게 입으면은 자기한테도 썩 좋지 않은 그런 인사 고과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위기 괜찮았고 나름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도 맞으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퇴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에 명예제동 마기는 동로군을 철수시켜서 일단은 경주로 이동을 해요. 물론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이제 함정을 파는데 이 과정에서 동로군은 요소요소에 병력을 매복시켜서 만약에 가토 부대가 추격하러 나오면은 일거에 선멸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토 사마는 끝내 추격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중하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일본군은 온통 집에 갈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추격할 이유도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일본군, 명군 둘 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그냥 슬슬 이제 끝내면 안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투가 좀 루즈하게 진행된 감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끝내 가토 부대가 추격하러 나오지 않자 동로군은 아예 영천까지 물러나서 군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정비하는 사이 당연히 이제 울산 외성에 있던 가토 부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기회로 생각해가지고 아싸리 그냥 총퇴각을 결행을 하게 되겠죠. 본국에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울산 외성에 비비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로군의 2차 울산 외성 전투는 상당히 싱겁게 끝나버렸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울산 외성은 왜 이렇게 난공불락이었나? 다음 편은 특별편입니다. 그래서 울산 외성에 대한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